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특강을 진행할 이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유전자 가해 치료제의 산업구조 진화와 시장 성공 방정식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전자 가해 기술은 이제 연구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360건이 넘는 파이프라인이 개발되고 있고 이미 상업화에 성공한 치료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이 산업이 어떻게 진화해 왔고 그리고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핵심 성공 전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발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유전자 편집 재원 보건 기반 기술 개발 사업에서 발간하고 있는 GRP 스페셜 보고서에 제가 투고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유전자 가해의 기본 개념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가해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질병의 근본 원인인 유전자 변이를 직접 교정하는 기술입니다. 기존 치료제가 증상을 억제하는 방식이라면 유전자 가해는 병의 원인 자체를 잘라서 없애버리거나 수정하는 개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세대 기술인 ZFN, 징크 핑거 유클레아제, 2세대 기술인 탈렌, 3세대 기술인 크리스퍼 카스나인의 순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크리스퍼 카스나인은 이전의 기술인 ZFN과 탈렌에 비해서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고 설계가 간단하며 편집 효율이 높아서 연구에서 상업화까지의 속도를 전례 없이 앞당긴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은 어떤 경로로 발전해 왔을까요? 초기에는 ZFN, 탈렌 등이 등장했지만 이러한 기술들은 설계 비용과 기술적 장벽이 높아서 상업화로 이루어지기 어려웠습니다. 결정적 전환점을 가져온 기술이 2012년에 나온 크리스퍼 카스9 기술의 등장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기존 기술 대비 정밀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무엇보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있어서 전 세계 연구실에 폭발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에 최초의 크리스퍼 기반 치료제인 카스케비가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서 이 기술은 단순한 연구 도구를 넘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작동하는 치료 플랫폼 기술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연구실에서 상업화 플랫폼으로의 전환되는 과정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전자 가해 치료제 산업의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유전자 편집 치료제 파이프라인은 총 360건에서 400건 수준으로 추측이 됩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비교해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개발 등 단계별로 살펴보면 승인 단계에 도달한 치료제는 7건, 임상 3상 3건, 임상 2상 14건, 임상 1상 13건, 전임상과 디스커버리 단계를 합쳐서 전체 파이프라인의 80%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80% 이상이 초기 개발 단계에 있다는 것은 곧 향후 수년 내에 임상으로 진입하는 후보 물질이 계속해서 쏟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유전자 편집 치료제 분야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고 구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특히 크리스퍼 치료제 최초 치료제인 카스케비는 2025년 한 해 동안 약 1억 1,6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매출을 보이면서 상업화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구조에서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전자 편집 방식의 변화입니다. 유전자 가해 치료제 편집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엑스비보 방식은 환자의 세포를 몸 밖으로 꺼내서 실험실에서 유전자를 편집한 후에 다시 체내에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품질 검증이 가능해서 안정성이 높고 현재까지 가장 높은 임상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 방식입니다. 카스케비가 바로 이 방식을 채택했고 다만
환자 맞춤형 제조 공정으로 인해서 비용이 매우 높고 적응증 확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비보 방식 편집 방식은 전달체를 통해서 체내에서 직접 유전자를 편집하는 방식입니다. 제조 공정이 단순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상업화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최신 파이프라인을 분석해 보면 인비보 편집 방식의 비중이 67% 이상으로 산업의 무게 중심이 인비보 편집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비보의 비중이 늘어나게 된 것은 AAV와 LNP와 같은 전달 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편집 방식의 기술의 발전이 유전자 편집 치료제 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핵심 기술로 판단됩니다. 인비보 방식의 성패는 결국 전달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주로 활용되는 전달체는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AAV, 아데노 부속 바이러스인데 이것은 특정 조직을 타겟하는 데 유리하고 안정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EBT-101이 AAV를 활용해서 HIV 의 바이러스 DNA 자체를 제거하는 전략으로 임상 1, 2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LNP 지질 나노 입자인데요. 이것은 간조직 전달에 뛰어난 효율을 보이고 있고 현재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텔리아 세라피틱스의 NTLA-2001은 LNP 기반으로 ATTR 아밀로이드증을 타겟하며 강력한 임상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달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약을 운반하는 수단이기 때문만이 아니고 얼마나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타겟 세포에 도달하느냐가 치료 효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임상에서 실패한 치료제들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전달 효율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전자 가해 치료제가 처음으로 타겟을 삼은 것은 경상적혈구 빈혈 SCD, 베타 지중해성 빈혈 TDT와 같은 희귀혈액 질환이었습니다. 이렇게 희귀혈액 질환을 맨 처음에 타겟으로 삼은 것은 단일 유전자 변이가 원인이고 기술 검증에 가장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현재 활성 파이프라인 213건을 분석해 보면 이러한 인디케이션의 지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종양 및 면역 항암 분야가 26.3%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혈액 질환과 유전 질환이 22.1%, 안과 질환과 신경 질환이 17.4%, 감염병이 11.7%, 대사 질환이 10.8%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대사 및 심혈관 질환 분야입니다.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같이 수억 명의 환자가 있는 대중적 만성 질환으로 확장 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유전자가의 치료제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한 번의 치료로 평생 복용할 수 있는 약을 대체할 수 있는 이른바 백신형 치료제로서의 잠재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정리하면 이 산업은 명확한 3단계 진화 경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희귀혈액 질환 중심으로 POC 개념 검증 단계입니다. 단일 유족자 표적을 선택을 했고 엑스비오 편집 방식으로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카스케비 승인이 2단계 정점을 상징합니다. 2단계는 종양 질환과 감염병 질환으로의 확장과 고도화 단계입니다. 복잡한 면역 체계와 잠복 바이러스와 같은 더 어려운 표적 질환에 도전하고 자가 세포 치료 대신에 기성품 오프 더 셀프 방식의 동종 치료제를 개발해서 상업적 범용성을 높이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심혈관 질환, 대사 질환, 신경기 질환 등 만성 대중적 질환으로 범용 플랫폼을 확장하는 단계입니다. 인비보 방식이 발전하고 그리고 차세대 전달 기술이 결합해서 유전자 가해가 특정 난치병 치료뿐만 아니라
보편적 치료 옵션으로 자리 잡는 단계입니다. 현재 유전자 편집 산업은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전환 시점이 있습니다. 모든 바이오 기술이 마찬가지지만 기술만 좋다고 신장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규제 전략이 상업화의 속도와 결과를 결정합니다. 유전과의 치료제의 핵심 상업화 전략은 바로 트리플 클라운 전략입니다. 이 트리플 클라운 전략은 세 가지 규제 제도를 조합해서 시장 진입의 속도와 독점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통합 전략입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어, 패스트 트랙 그리고 혁신의약품 제도인 BTD 그리고 첨단 재생 의료 치료제 제도인 RMAT 지정을 통해서 FDA와 긴밀한 협의 채널을 확보하고 단계적 자료 제출인 롤링 리뷰를 통해서 임상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속 승인 제도입니다. 최종 임상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대체 평가 변수를 기반으로 해서 조기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조기 승인을 받게 되면 경쟁사보다 먼저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입니다. 미국 기준 7년, 유럽 기준 10년의 시장 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경쟁 제품 진입을 차단시킬 수가 있고 임상 비용 세액 공제와 FDA 심사비 면제와 같은 재무적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전략을 모두 확보하는 것 이게 트리플 클라운 전략의 핵심입니다. 트리플 클라운 전략의 교과적인 사례가 카스케비입니다. 2018년 10월에 SCD 대상으로 희귀의약품 지정을 시작으로 해서 2019년에 패스트트랙 지정, 2020년에 TDT 인디케이션에 대해서 추가 ODD 지정, RMAT 지정, 2021년에 혁신의약품 지정, 2023년 6월에 우선심사까지 획득해서 심사 기간을 10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했고, 그리고 마침내 2023년 12월 8일 크리스퍼 기반 최초로 FDA 승인을 받았고, 그로부터 한 달 후에 2024년 1월에 TDT 적응증 대상으로 확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약 5년간에 걸쳐서 전략적으로 규제 지정을 쌓는 전략적인 노력들이 세계 최초 승인이라는 역사적 성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규제 전략은 사후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임상 개발 초기부터 최우선 전략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치료제는 성공하고 어떤 치료제는 실패했을까요? 지금까지의 임상 결과를 분석해 보면 성패를 가른 결정적 요인이 보입니다. 성공한 치료제의 공통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명확한 단일 유전자 타겟을 선택을 했고 검증된 엑스 비보 편집 방식을 채택을 했고 그리고 조혈모 세포처럼 장기 지속 효과가 가능한 세포 기반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실패했거나 전략 수정이 필요했던 치료제의 병목을 좌우했던 요인들로는 전단 기술의 한계를 경험을 했고 오프타켓 효과에 의해서 안정성 문제를 발견을 했고 그리고 치료 효과가 지속적으로 가지 않는 지속성 부족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임상설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는 전달 기술과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편집 기술이 있어도 체내로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거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임상 단계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카스카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를 살펴보면 카스카비는 환자의 조혈모 세포를 채취해서 체외에서 BCL 11A 유전자를 편집하게 됩니다. BCL 11A는 성인 헤모글로빈 생성을 조절하는 유전자인데 이를 억제하면 태아형 헤모글로빈인 HbF가 재활성화됩니다. 태아형 헤모글로빈은 겸상 형태의 이상을 가지는
헤모글로빈을 기능적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SCD 질환이나 TDT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상 결과는 놀라웠었는데 SCD 대상 임상에서는 대다수 환자가 혈관 폐쇄 위기인 VOC가 완전히 소실되거나 현저히 감소했고 TDT 질환 대상으로의 임상에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장기간 소열 없이 정상적인 헤모글로빈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증상을 억제한 게 아니고 한 번의 치료로 병태 생리적 원인을 직접 교정해서 완치에 가깝게 간 것입니다. 이것이 유전자가의 치료제의 혁신성입니다. 자, 성공 사례만큼 중요한 것이 실패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실패 사례의 대표적인 사례 세 가지를 살펴보면 EDIT-101은 임상에 진입한 최초의 인비보 크리스퍼 치료제로 큰 기대를 모았지만 망막세포의 문제 유전자를 직접 교정하는 전략이 실제 임상에서는 반응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 그 원인은 타겟적인 망막까지 전달 효율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편집 기술이 정교해도 전달이 안 되는 무용지물입니다. GPH101은 SCD 치료제 후배였지만 임상 중에 일부 환자에서 심각한 혈액학적 부작용이 발생해서 개발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안전성, 특히 오프타켓 이펙트로 인한 리스크가 얼마나 큰 장애물인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CTX110은 혈액암 카티 치료제로 초기 효과는 확인되었지만 반응 지속성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차세대 후보인 CTX112로 전략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치료 지속성과 면역 회피 문제가 세포 치료제 개발의 핵심적인 과제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방향성은 전달 기술의 고도화와 오프타켓 효과의 최소화가 이 산업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패 사례들이 드러낸 기술적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차세대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쓴 크리스퍼 카스9 기술은 DNA를 절단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절단하는 방식은 강력하지만 절단 과정에서 의도치 않는 결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는 것이 교정, 베이스 에디팅 기술과 프라임 교정, 프라임 에디팅 기술입니다. 베이스 에디팅은 DNA를 절단하지 않고 특정 연기 하나만 화학적으로 변환합니다. 오프타켓 이펙트 위험이 낮고 안정성이 높아서 현재 파이프라인에서 빠르게 채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프라임 에디팅은 더 나아가서 분자 수준의 복사와 붙여넣기 기능을 가능하게 해서 편집 정밀도를 극대화했습니다. 삽입, 삭제 치안을 모두 정밀하게 구현할 수 있어 적용 가능한 질환의 범위를 넓혀주는 효과를 가집니다. 크리스퍼 카스9이 시장의 문을 열었다면 베이스 에디팅과 프라임 에디팅이 이 시장을 확장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현재 전체 파이프라인의 80% 이상이 초기 단계에 집중된 이유도 이러한 차세대 기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성공과 실패 사례를 종합해서 네 가지 핵심 사례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현재까지는 비보 편집 방식이 가장 높은 임상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고 기술적 안정성이 입증되어 있다. 둘째, 질환의 병태 생리를 깊이 이해해서 적절하게 타겟 선택을 하는 것이 임상 성공률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셋째, 전달 기술의 고도화는 향후 인비보 치료제의 임상 성공을 좌우할 핵심 변수다. 지금 이 분야에 가장 많은 투자와 연구가 집중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안정성 확보는 임상 성공뿐만 아니라 규제 승인과 상업화의 절대적 전제 조건이다.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도 안전하지 않으면 시장에 나올 수 없습니다. 자, 기술적 혁신만큼 중요한 것이 의료 접근성 문제입니다. 카스케비의 미국 출시 가격은 환자당 약 220만 달러, 약 30억에 해당합니다.
아, 혁신적인 치료제인 것은 맞지만 이 30억이라는 막대한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환자와 의료 시스템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혁신 기술과 의료 접근성의 간극을 가지는 구조적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유전자가 이치를 해결하지 않으면 유전자가 이 치료제는 소수를 위한 기술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는 해법의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엑스비보에서 인비보로의 전환을 통해서 제조 비용을 절감하고 제조 공정의 표준화와 대량 생산 기술을 확보하고 그리고 보험 및 공공의료 시스템과의 연결을 통해서 분할 납부를 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약관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혁신 기술과 의료 접근성의 간극을 좁히는 것, 이것이 이 산업이 진정하게 대중적 치료 옵션을 자리 잡는 데 필요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전달 기술과 오프타켓 어, 어, 아, 그리고 안정성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기술 과제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이 되는 속도에 따라서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입 속도와 성공률이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중기적으로는 적응증 확장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신경계 질환과 자가 면역 질환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전달 기술이 발전하면 이 영역에 문이 열릴 것이고 많은 치료제들이 개발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차세대 편집 기술인 베이스 에디팅, 프라임 에디팅과 비바이러스 전달 시스템의 결합이 치료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향상시켜서 유전자가 이 치료제를 정밀하게 하나의 핵심 축으로 완성시킬 것입니다. 유전자가의 기술은 기존 의학이 도달하지 못했던 근본 원인 제거라는 접근을 통해서 난치성암, 만성감염, 항생제 내성균 등의 기존에 해결하지 못했던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결하는 차세대 표준 치료 플랫폼으로 빠르게 진화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유전자 편집 산업 진화의 방향과 시장 성공 방정식이 여러분의 연구와 사업 전략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유전자가의 치료제의 산업구조 진화와 시장 성공 방정식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